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간송 전형필은 한국 문화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일제강점기 일본에 유출될 뻔한 서화, 도자기, 고서 등 국보급 문화재 5천여 점을 전 재산을 털어 수집해 지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간송 전형필이 수집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산 2점이 오는 27일 경매에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간송의 소장품이 다른 주인을 찾게 된 건 처음인데요.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K옥션에서 열리는 경매에 삼국, 통일신라시대 불상 2점이 나옵니다. 간송이 문화재 관리를 위해 1938년 서울 성북동에 세운 보화각이 문을 연 이후 82년 만의 일입니다. 간송이랑 상징성을 고려할 때 문화계에 주는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인데요. 다음 주 경매에 나오는 불상은 금동 열애입상과 금동 보살입상입니다. 청동의 금을 입힌 명품으로 각각 보물 284호와 285호로 지정됐었죠.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구매 시기와 과정은 명확하지 않지만 7세기 무렵 고대 한국 불상의 특징과 변천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열애입상은 부처의 당당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자태를, 보살입상은 수행자의 가늘게 찢어진 눈과 입 등 한국적인 얼굴을 형상화했습니다. 두 작품의 경매가는 각 15억 원, 합계 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두 불상은 간송미술관의 간판 스타는 아닙니다. 간송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걸작들을 애써 수집했는데요. 훈민정음 해례본, 청자상감 운학 문매병, 해원신융복 풍속도화첩 같은 국보 12점, 보물 32점 등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 전 시대를 포괄했습니다. 이번 경매는 일명 민족문화의 수호신으로 불린 간송의 면모에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간송 집안이나 관계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간송미술관의 재정난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간송미술관 살림이 어려워진 결정적 계기는 2년 전 전성우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타계하면서입니다. 문화재를 승계한 이들에게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됐으나 이를 해결할 대책이 없었죠. 익명을 요구한 간송재단 관계자는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세금 액수가 미술관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다. 주변의 비판적 시선이 걱정됐지만 간송의 큰 뜻을 계속 이어가려면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로 분류할 것인가 아니면 자전거로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동으로 움직이다 보니 일반 자전거와 달리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서울경제는 차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전동 킥보드가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다소 해소돼 1인 모빌리티 시장 성장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로 분류돼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나 2종 보통 자동차 면허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간당 25km 미만 속도로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맞지 않아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가 원동기에서 자전거 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됩니다. 또 헬멧 같은 보호장치 착용도 의무이기는 하지만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한데요. 인도와 자전거 도로는 인접해 있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배틀그라운드, 일명 배그라고 하죠. 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한 한국 게임인데요. 그 인기만큼이나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배그를 만든 게임 업체 크랩톤이 올 1분기에 지난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한국일보는 배그의 제작사인 크래프톤이 올 1분기에 매출 5,082억 원과 영업이익 3,524억 원, 영업이익률 69.3%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년 전보다 각각 99%, 256%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만 보면 작년 1년 동안 올린 3,592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1조 874억 원이었습니다. 크래프톤의 급성장으로 일명 3N으로 불리는 국내 게임 업계의 견고한 3강 체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만 따지면 크래프톤은
NC소프트 2,414억 원과 넷마블 204억 원을 추월해 넥슨 4,540억 원에 이어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크래프톤의 호실적은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버전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이끌었는데요. 크래프톤의 100% 자회사 펍지가 원작인 PC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발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수익이 대부분인 크래프톤의 모바일 게임 매출은 1분기에 4,2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6배 급증했는데요. 모바일 비중은 전체 매출의 83%를 차지했고 해외 매출 비중은 95%에 달합니다. 중국 텐센트가 제작해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 화평정영이 크래프톤의 영업이익을 급격히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5월 나온 화평정영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게임 방식, 그래픽 등이 비슷합니다. 업계에서는 관련 지식재산권 로열티를 크래프톤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앱 분석 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화평정영은 1분기에 세계 모바일 게임 매출 1위였습니다. 게임 흥행 성공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도 배틀그라운드 인기와 수명을 확대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벤처 투자가로도 유명한 장 의장은 평소에도 벤처의 핵심은 사람으로 성과를 다 같이 누려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크래프톤은 2018년 배틀그라운드 개발 초기부터 참여한 직원 20여 명에게 1인당 최고 5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페이스북은 SNS에서 당할 자가 없는 최강자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후 이 두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면 사실상 SNS 관련 일은 못할 게 없었죠. 디지털투데이는 외신들을 인용해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프로필, 스토리 등을 통해 상품 소개 콘텐츠를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페이스북 샵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 샵은 간편하면서도 페이스북이 가진 각종 소통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상거래 솔루션과 차별성을 보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상품 소개 콘텐츠를 담고 결제와 배송 확인이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태그 기능으로 상품을 홍보합니다. 필요하다면 페이스북 라이브나 인스타그램 라이브 기능을 이용해 1인 홈쇼핑 방송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각종 문의와 AS는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고객과 소통합니다. 복잡한 설정이나 준비 없이 페이스북 생태계 내에서 상품 목록을 작성하고 홍보, 판매, 배송, AS까지 모두 가능하게 만든 서비스죠. 페이스북은 앞으로 실시간 쇼핑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중소상공인을 위한 간편 전자상거래 서비스라고 페이스북 샵을 소개했습니다. 자신도 페이스북 샵 개발에 관여했다고 밝혔는데요. 페이스북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페이스북 샵 개설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은 장기적으로 광고 판매와 결제 등 기타 수수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한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쇼피파이와 빅커머스, 우커머스 등 외부 전문 업체와 협력을 통해 페이스북 샵 생태계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내에선 카페24가 페이스북 협력사로 선정됐죠. 페이스북 샵은 미국 지역에서 우선 서비스를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서비스 국가를 확장할 방침입니다. 공인인증 제도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반가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통신업계의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통신요금 인가제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오랜 기간 낡은 규제로 지적되어 온 통신요금 인가제와 공인인증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우려점이 있지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경쟁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는 기대에 무게가 실립니다. 20일 국회 본회의 심사안건 투표 결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유보신고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석 178인 중 찬성 170, 반대 2, 기권 6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통신시장에서 요금제와 관련해 자유로운 시장 경쟁으로 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통신요금 인가제란 유무선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 인상 시 정부의 인가, 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 정책을 막아 시장 왜곡과 이용자 후생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1991년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새로운 유무선 요금 상품을 출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정부에 제출하면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실상 요금 하한선을 정하는 효과를 내
통신사 간 요금 경쟁을 막는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에서도 폐지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이번 20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요금 인상 우려를 표하며 요금 인가제 폐지에 강하게 반발해왔지만 30여 년간 유지되어 오면서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하고 유보신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힘을 얻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